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모의논술 출제위원장을 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김영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그 시험 보느라고 우리 학생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배도 많이 고프고 힘들 텐데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빨리 오늘 그 모의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올 가을에 있을 실제 그 논술의 어떤 그 출제 방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여기 이렇게 목차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출제 의도, 출제 원칙, 그리고 출제 방향성. 사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그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학생들이 치른 이 모의 논술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채점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PPT를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개발한 그 한국 외대 서체로 작성을 해봤어요. 네, 되게 이 글꼴이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기다리면서 생각한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이 한국 외대 서체를 다운로드해서 제출을 하면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아까 그 총장님께서 자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지난 2월 달까지 그 제 아들 녀석의 그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수시 정시를 다 이제 경험을 해서 지난 2월 달까지 정말 저도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 수험생들처럼 정말 그 수많은 그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밤 그 입시 정보를 뒤지느라고 인터넷을 정말 샅샅이 그 이제 서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출제에 임하면서 단지 외대 교수가 아니라 수험생을 둔 정말 그 아빠의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여러분들이 실제 논술 시험을 볼 때 정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모의 논술에서 제시하고자 사실 나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거를 알고 나면 좀 오늘 문제가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따뜻함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그 구체적인 팁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 출제 의도와 출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외대 논술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검색해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외대의 출제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네, 보이시나요? 여기 1번과 2번이 우리 그 외대 논술의 출제 원칙이죠. 다시 말해서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 그 논술 문제에는 항상 우리 외대의 정체성 그리고 어떤 그 지향을 나타내는 세 개의 키워드, 국제, 문화, 언어. 이것이 반드시 사실은 그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원칙 하에 제가 이번에 그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신경 쓴 거는 이 3번과 4번입니다. 이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이 출제에 임하면서 소위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희 그 수시 논술 그 포맷이 바뀐 이후에 그 문제들을 쭉 봤더니 조금 이 세 개의 키워드 중에 언어 영역에 대한 출제가 조금 많았다. 이런 그 어떤 비판적인 성찰이랄까요?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험 본 학생들은 이제 느꼈겠지만 이 언어학 관련된 지문이 아니라 문학 관련된 지문이 두 개가 이제 결과적으로 파트 1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런 어떤 그 출제 영역 간 그 학문적 균형을 잡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언어 영역에 비해서 사실 우리 외대가 항상 이제 외치는 게 그 어떤 그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그 이제 위상인데요. 이 국제 관련된 어떤 그 제시문이나 자료나 문제가 그동안 충분히 출제되었는가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굉장히 좀 그 출제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번 그 모의 논술에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특히 외대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이런 그 국제사회의 어떤 현안들에 대한 이런 그 관심, 이런 거를 좀 그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그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우리 그 학생들의 그 어떤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시문 자료를 발굴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노력의 결과가 파트 2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그 내용적 측면과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제시문 혹은 자료를 5개를 이제 제공을 하죠. 그 중에 제시문 3개를 사실 이번에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EBS 수능 교재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과서와 EBS 교재 안에서 출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게 하나 또는 2개의 제시문이나 자료에 그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그 비율을, 그러니까 교과서 내 출제 비율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출제는 그 현재 교사들이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려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러한 경향성은 가을에 실제 논술에서도 분명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입학처에서 준비한 국어 교과, 사회 교과, 영어 교과 그 교과서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과서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1, 2학년들한테 가르쳐도 될 정도로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수준 높은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준비해도 논술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써놓았듯이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교과서에 충실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파트 1과 파트 2 그 4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파트 1에 이제 문제가 2개 있는데, 이 파트 1을 해결하는 키포인트는 이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이제 가려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에 나타난,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인간 실존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파악해냈으면 이 파트 1은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1은 두 제시문의 어떤 그 공통된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보고자 했고요. 문제 2는 제시문의 이해 관점에서 제시문의 1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두 문제를 잘 해결을 하려면 이 문학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일단 잘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독해한 결과를
실존적인 존재이자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 하루하루의 어떤 일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 대처 방식에 투사를 해서 그거를 사고할 수 있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그 외대 논술에는 항상 영어 제시문이 하나가 꼭 들어가는데요. 그 사용 이유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문화의 전지구화 시대죠, 그죠? 근데 문화뿐만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 사람과 사상 또한 전지구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문화적 배경,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런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영어 제시문은 변함없이 우리 외대 논술에서 출제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 역시 그러니까 문제 3과 4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핵심 논제를 파악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까 파트 1의 경우에는 문학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의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거는 비문학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 논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결국은 이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지식 생산 혹은 지식 획득에 관한 이런 논의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는 거죠. 지식 획득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이 미래 예측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3은 그 각각의 제시문을 읽고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과정과 방법의 정당성 그리고 미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4에서는 현재 국제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난민 문제와 관련된 통계표와 그래프를 제시를 했고요. 먼저 제시문 4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이건 매우 난이도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특정 연도의 권역별 자료를 비교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에서 어떠한 변화 혹은 경향성을 추론해낼 수 있는지 그런 그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제시문과 이제 두 번째 해설로 넘어가겠는데요. 제시문과 자료의 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의 우리말 제시문과 영어 제시문은 한국과 아일랜드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1은 우리 작가들의 시와 소설을 결합한 형태가 되어 있고요. 제시문 2는 그 희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2의 제시문과 자료는 EBS 수능 교재 그리고 정부 부처의 통계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시문 1은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리고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제시문 2는 사무엘 베켓의 Waiting for Godot,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발췌를 했고요. 제시문 3과 4는 EBS 수능 교재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내놓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인데요. 제시문 1은 사실은 그 학생들이 굉장히 친숙한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열의 작품은 사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죠? 예, 그리고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더 익숙하신 연극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출제에 참여하신 교사 그 선생님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익숙한 지문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이런 지문을 출제를 하는 것을 찬성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제시문과 자료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1은 제시문 1의 화자는 실존 상황에서의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으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소극적인 상황 인식과 대처 방식을 보여주죠. 반면에 제시문 2의 화자는 상황에 대응하는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인식한 바를 즉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보여줍니다. 제시문 3과 4를 보시면 제시문 3은 지식 획득 과정을 설명을 4단계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의 부정 혹은 기존 가정의 부정, 그 다음 새로운 가정의 제시, 오류의 수정, 예측 가능성,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검증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은 신뢰할 수 있고 당연히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합니다. 반면에 제시문 4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획득한 개별적 사실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추론하는 소위 말하는 귀납적 일반화는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무력화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은 그림과 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한국으로의 권역별 난민 신청자 추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표 1은 한국 정부가 승인한 권역별 난민 인정 추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자료는 역시 정부 부처의 공식 통계 자료이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논술 문제를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저희가 외대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키워드, 국제, 문화, 언어,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이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 자료 1에 대한 출처와 설명을 이제 들으셨지만 저는 사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제에 방점을 찍고자 했습니다. 이번 출제에서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젊은 학생들, 지금 국제사회의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네, 바로 3년 전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떤 핵 문제도 있고요, 그죠? 뭐 환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아 난민 사태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저희가 출제를 들어갔던 그 당시에 UNHCR,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UN 난민기구의 홍보대사인 안젤리나 졸리가 UN 회의에 가서요, 이 시리아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개입해 줄 것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LD 학부나 뭐 정액과 혹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지망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문학, 통번역학, 다른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뭐 현실 정치나 경제에 대한 뭐 이런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각종 국제기구들, 그리고 소위 글로벌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공부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이슈는 난민 문제였죠, 그죠? 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이 난민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법무부 자료를 인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는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 있죠, 그죠? UNHCR도 있고 유네스코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외교부 혹은 그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 같은 기관이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그 외국에 도움을 주려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거는 공공부문, 정부의 역할이고 민간은 어떤가요? 민간에서는 또 어떤 그 이 공공외교, 문화외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 한번 따라가 봐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출제를 하다가 이 난민의 이 통계 자료를 접하게 되어서 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뭔가 구체적인 팁을 얻으시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이죠. 네, 제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방을 또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과 자료의 선정은 우리 논술 외대 논술 가이드 그 북에도 나와 있는 이런 6개 원칙에 입각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저는 특히 요 네 번째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정립 여기에 좀 특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현직 선생님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그 경향성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그 저도 딸 아들 다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 보냈는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친 어떤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이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논술 대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학과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을 하되 인간 실존의 문제에서부터 지식 생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한 논의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문, 그런 제시문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을 여기는 국제사회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사회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는 이런 사회학적 마인드 그리고 비판적인 안목 이런 거를 키울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문제를 제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7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표로 만들까 하다가 그 외대 논술 출제 기조를 너무 적나라하게 수험생들에게 팁으로 제공을 했다는 야단을 맞을까 봐요. 제가 차마 표로는 못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풀어서 놨어요. 근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 외대 논술의 유형입니다. 우리 외대 논술은 문제가 4개죠, 그죠? 파트 1, 파트 2.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우리 문제 1은 한마디로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고요. 문제 2는 제시문 2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3은 뭔가요? 제시문들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를 하죠. 그죠? 제시문 4는 그 비교 분석의 결과를 다른 데에 적용을 해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가 4글자로 요약이 돼요. 문제 1은 요지 파악, 문제 2는 비판 평가, 문제 3은 비교 분석, 문제 4는 적용 추론. 아시겠습니까? 네. 이 프레임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면 실제 논술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죠? 네. 자, 그러면 그 형식적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요. 우리말 제시문 2개. 제시문 1이 사실은 가와 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개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제시문 1에 가와 나 그리고 영어 제시문 1개가 되어 있고요. 일본 문항은 예전에는 우리가 논술에서 핵심어, 키워드를 파악해라 이렇게 했지만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요지를 파악하도록 하죠. 그죠? 네. 그리고
2번 문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제시문 2의 관점에서 제시문 1의 내용을 비판하도록 했고요. 3번 문항에서는 제시문 3과 4의 논리적인 차이, 방법론적인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4번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4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자료에서 찾아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권역별 자료를 비교해서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가 어떻게 지난 5년간 변화했는지 그 경향성이 있다면 그 경향성을 추론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시문 2의 관점에서 제시문 1을 비판을 하려면 이 정확한 이 영어 제시문의 해석이 필수적이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어떤 그 적극적인 상황 대처 방식을 보여주는 무엇이든 기회가 왔으니 그동안에 무엇이든 하자. 호랑이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동족을 구하러 뛰어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대처 방식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해석해내는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각 문제별 평가 지침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길고 지루할 수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은 제시문 1의 공통된 주제의식과 제시문 2의 주제의식을 서술하는 문제인데요. 네, 결국 관건은 이 제시문 1과 2를 관통하는 주제의식, 다시 말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태도 혹은 대처 방식, 그거를 제대로 파악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시문 1은 보시면 굉장히 어떤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제시문 2는 지금 이 순간, 뮤지컬 넘버 제목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대응 태도를 보여주는 이런 제시문의 화자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적절하게 파악해냈는지, 그리고 그거를 잘 기술했는지를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자 내외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어를 찾아서 아주 간명하게 매끄럽게 서술을 했는지 우리가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네, 뭐 세 제시문 다 비교적 여러분들이 익숙한 쉬운 지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점수를 평가를 좋게 받으려면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각 제시문의 주제의식, 어떤 공통된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서술했는지를 이제 보고 그걸 잘 했으면 좋은 점수를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제시문 2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분류하고 제시문 2의 화자가 취하는 주된 대응 방식을 근거로 제시문 1가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키는 당연히 제시문 2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거고요. 크게는 소극적 대응 방식과 적극적 대응 방식,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답안을 작성해도 아주 좋은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시문 1가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제시문 2 화자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 방식의 관점에서 제대로 비판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관건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바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면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행동 양태, 대응 방식, 요거를 작게는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크게는 2가지로 적극적 대응 방식, 소극적 대응 방식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에 의거해서 답안을 작성을 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고요. 문제 3은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문제 3은 제시문 3과 4를 예측 오류의 발생 가능성, 획득한 지식의 신뢰성,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은 저희가 이제 과학사 분야에서 이제 추출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두 제시문을 이해를 하고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그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이 지식 획득 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획득 방법은 어떠한지, 그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고 그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거나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트 1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파트 2의 이 문제도요, 제시문과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항 대립적으로 이렇게 그 차이를 비교하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서술이 되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요 3가지 측면에 대한 기술을 해야 되는데, 각각 제시문 3과 4가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대조적인 그 입장을, 학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기술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대비시켜서 요 3개의 항목별로 올바르게 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제시문 4의 예측에 관한 휴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그림 1에서 찾아서 그 이유를 밝히고, 이와 더불어 그림 1과 표 1을 바탕으로 2009년과 13년에 권역별 자료를 비교해서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추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관찰된 사실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휴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를 그래프에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난민 신청자 수 그리고 인정자 수에 관한 그 통계 자료를 결합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각각 이제 그래프하고 이제 표로 그러니까 그림과 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난민 인정 비율, 인정률이 어떻게 2009년에서 2013년에 변화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 정부가 난민을 대하는 태도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거를 한번 추론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의 주된 평가 영역은 요 3가지죠. 휴메 주장을 정확하게 기술했는지, 그래서 그림에서 이전 연도까지 관찰된 자료로부터 다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을 했는지 평가를 하고요. 2번째로는 그 인정률을 사용을 해서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를 정확하게 추론했는지, 그거를 그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의 어떤 그 핵심은 여기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지금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정률을,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 대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비율,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통계도 아니고요, 산수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래프와 이제 표를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분모는 그래프에서 찾고요, 분자는 표에서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분모 분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인정률을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요, 분모는 폭등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자는,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는 매년 그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숫자는 별로 변동이 없어요. 예. 그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인정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죠? 예. 분모는 커졌는데 분자는 거의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난민을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 한국 정부의 그 태도는 매우 인색해졌다라는 것을 이 통계 자료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 통계예요. 예, 통계라고도 말할 수 없는. 예. 다 이해하셨죠, 그죠? 네. 자,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그 처음에, 그리고 이제 내용적 측면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 때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외대 논술의 출제 원칙 그리고 경향성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X축과 Y축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을 접합시키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대의 정체성 나타내는 국제, 문화, 언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반영하는 문제도 반드시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학문적 균형, 출제 영역의 학문적 균형 역시 실제 논술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언어학, 철학 분야에 좀 그동안 그 많이 좀 편중이 됐었다면 앞으로는 문학, 예술 이런 분야도 이런 분야에서도 적절히 제시문과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왜 뜬금없이 자연과학 얘기가 나오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사회과학을 제대로 하려면 사회과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분석적인 이런 그 능력, 그 해석하는 능력 이런 걸 갖추려면 사실은 그러한 어떤 그 비판적인 사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이 자연과학의 방법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그 배워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고급 통계에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그 단순한 이제 통계학적인 그런 지식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이 대학생들, 대학원생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그 학문하는 태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냥 그럴듯하게 앞 글자를 따서 제가 3C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대학생들은 종합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그 제시문과 자료를 그 준비를 하고 그런 문제를 출제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풍부한 그 독서량이 있어야 되고요. 예,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리고 이 국제와 문화 관련된 어떤 그 비교과 활동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우리 그 외대 논술에 대한 대비는 무난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됐네요. 어쨌든 오늘 고생들 많았고요, 수험생들. 네, 그 구체적인 논술 대비 팁을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올 가을에 성공적으로 논술 시험 잘 치르시고요. 내년에 우리 외대 캠퍼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